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뭐 거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뒤로 밀리는 걸까요? 7월 얘기도 있었고 또 10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11월 아니면 그 이후를 보는 시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상황, 배경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나 한국은행 자료, 또 최신 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특히 금융 안정 문제, 이 부동산 시장 심리가 어떻게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요. 지금 하느니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고민하는지, 특히 그 숫자들, 숫자 인사이트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여러분이 딱 아셔야 할 핵심 정보만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네, 핵심은 역시 그 한국은행의 관심사, 무게중심이 예전처럼 뭐 경기 부양 이쪽보다는 금융 안정, 특히 이제 부동산 리스크 관리 쪽으로 상당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요. 금리 인하 몇 달 늦춘다고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 주겠냐. 그런데 그 신호 때문에 혹시 서울 집값 오르면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거의 뭐 정책 방향을 예고한 거라 다름없죠. 아,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좀 높게 유지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중립금리라는 게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이론적인 금리 수준인데 이것보다 높게 가겠다는 건 긴축적인 기조를 생각보다 오래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투자자분들은 이걸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총재 발언도 그렇지만 금통위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예전에는 좀 비둘기파,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했던 분으로 알려졌던 신성한 금통위 위원조차 최근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신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월이나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오히려 성장 둔화를 더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 그리고 금융 불균형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뭐 개인 의견 변화라기보다는 한국은행 내부적으로 이 금융 안정 리스크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만 보고 금리를 내리기에는 이 부동산 관련 위험 부담이 너무 커졌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내부 기류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한국은행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 부동산 시장 실제 데이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특히 지난 6월 27일에 정부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 효과는 숫자로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마침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그 힌트가 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요. 6월 27일 대책 발표하고 나서 한 10주 정도 지났을 때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이 약 0.1% 수준이었어요. 0.1%요? 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2017년 이후에 나왔던 주요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발표하고 똑같이 10주가 지났을 때 평균 상승률이 0.0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0.03%요?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이번 6.27 대책의 가격 안정 효과는 과거 주요 대책들보다는 확실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약발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숫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0.1%대 0.03%.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요즘 더 문제라고 하는 게 사람들 기대 심리잖아요. 이것도 혹시 숫자로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일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조사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에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요. 6.27 대책 직후였던 7월의 이 지수가 109였어요. 그 전달보다는 11포인트나 꽤 많이 떨어지긴 했죠. 11포인트면 꽤 떨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잡히나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9라는 숫자 자체도 여전히 기준선인 100이나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아, 떨어졌어도 여전히 높았다. 기대 심리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 이 지수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9월에는 무려 112까지 치솟았습니다. 2달 연속 오른 거예요. 112요? 와. 112.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은 다시 오를 거야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정말 잠자는 사자의 쿠터를 건드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만큼이나 이 자산 시장 기대 관리도 중요한데 여기서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112라는 숫자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네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가 더 강해졌다니. 게다가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예요.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요. 연초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볼 때 서울 강남이나 송파, 또 과천 같은 곳들은 10% 중후반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약간 과열 조짐까지 있어요. 네. 반면에 거제라든지 이천, 평택 이런 일부 지역은 오히려 4, 5% 정도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온도차가 엄청나군요. 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리 정책을 쓰기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이 전부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즉, 금융 안정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나 한국은행 내부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정책 조합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금리 인하랑 부동산 규제, 이걸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진다면서요? 네, 이게 최근 한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 9월 말에요. 한국은행이 직접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제목이 좀 긴데 거시 건전성 정책의 파급 영향 분석 및 통화 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이런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LTV나 DTI 같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책을 금리 인하보다 먼저 시행했을 때 이때 집값 상승을 억누르고 또 가계부채 늘어나는 걸 막는 효과가 훨씬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거시 건전성 정책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대출 규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쓰는 여러 규제 수단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대표적인 게 LTV, DTI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규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금리를 내려야 효과가 크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효과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숫자가 좀 궁금한데요. 투자 인사이트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연구에서 나온 숫자를 보면요. 이런 규제 정책을 먼저 썼을 경우에 그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약 1.6%포인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1.7%포인트 정도 추가로 더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1.6%포인트, 1.7%포인트요? 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금리를 먼저 내려서 시장에 돈을 풀어놓고 그 뒤에 부랴부랴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 규제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수준이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책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좀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먼저 스트레스 DSR 확대라든지 이런 확실한 규제 카드를 먼저 좀 써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금리를 내렸을 때 그 효과가 엉뚱하게 부동산으로만 쏠리지 않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경기 지원 효과라든지 이런 걸 낼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제대로 보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면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창용 청재나 다른 한은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정부의 추가적인 거시 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언제 어떤 강도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느냐, 이게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셈입니다. 국내 상황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 또 해외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시장에 꽤 영향을 줬었죠. 네, 맞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미국 셧다운 사태가 시장에서 10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을 아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CME 워치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 금리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게 한때 10월에 0.25%포인트 인할 확률을 97%, 99% 이렇게까지 봤으니까요. 거의 100%네요. 그렇죠. 셧다운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고용이나 소비 같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불확실성도 같이 커졌다고요.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셧다운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막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고용보고서라든지 소비자물가지수 CPI 같은 핵심 데이터 발표가 줄줄이 연기됐잖아요. 아, 맞다, 그랬죠. 근데 연준은 계속 우리는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데이터 디펜던트 이걸 강조하는데 정작 봐야 할 데이터가 제때 안 나오는 약간 깜깜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불확실성은 당연히 연준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국내 부동산 문제도 복잡한데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정말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게다가 이번 추석 연휴가 유난히 길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된다고요? 심지어 금통위원이 직접 언급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황건일 금통위원이 직접 언급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은이 이걸 주시하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주택시장의 가격이나 거래량, 또 가계대출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명절 때 모이면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그게 실제 시장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휴 이후에 발표될 관련 통계들을 좀 면밀히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둘째는 이번 연휴가 이례적으로 길어서 해외여행객이 엄청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인천공항 이용객 예측치가 작년 추석 때보다 11.5%나 늘었다고 하던데요. 와, 11.5%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소비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돈을 해외에서 많이 쓰니까요. 소비 진작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휴 동안 쌓였던 미국의 셧다운 관련 뉴스나 다른 해외 이슈들이 연휴 끝나고 국내 금융시장이 열리면서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특히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질 위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은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경기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군요. 금융 안정, 특히 그 110위까지 치솟은 부동산 시장 기대 심리라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셈이네요. 이게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만드는 핵심 배경이고, 또 규제 정책을 먼저 써야 마이너스 1.6%포인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그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잘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10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10월 금통위는 동결하고 빨라야 11월에나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실제로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최근에 한국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11월로 늦췄는데요. 그 이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하고 또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변한 걸 들었어요. 앞으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 속도나 폭은 이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어쩌면 시장 기대보다는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좀 독특한 통화정책 경로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은행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DSR 같은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보다 먼저 나와야 집값과 부채를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숫자로도 확인했죠. 규제가 먼저면 1.6%포인트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 불안한 주택시장 기대심리 CSI 112 이걸 효과적으로 좀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데 따른 경기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부의 정책 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대출 규제 강화 말고도 뭐 공급 확대라든지 세금 정책이라든지 다른 카드들도 있을 텐데요. 이걸 어떤 강도와 순서로 어떻게 조합해야 이 어려운 방정식을 가장 잘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한국 경제와 통화 정책의 핵심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